검붉은 핏물이 바닥에 깔린 지푸라기를 적시며 뱀처럼 기어 나왔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혈향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뒤섞여 구역질을 유발했으나 무명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관아의 곡물 창고 내부가 대나처럼 환하게 드러났다. 그 찰나의 순간 무명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창고 한가운데 관아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던 이방설이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고 그 위로 그림자 하나가 귀신처럼 우뚝 서 있었다. 손에 쥔 검에서 뚝뚝 떨어지는 선혈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자. 그는 다름 아닌 고을의 사또 조대감이었다. 무명은 쌀가마니 뒤에 몸을 숨긴 채 공포로 인해 딱딱 부딪히려는 이를 악물며 제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박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낡은 쌀가마니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경계였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치부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협박을 해 조대감의 목소리는 포구 소리에 묻혀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빗줄기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쓰러진 서리의 옷자락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아직 숨이 붙어 헐떡이는 서리의 얼굴을 향해 침을 캔뱉었다. 어리석은 것, 그 입만 다물고 있었다면 내 너를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었을 것을.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사냥개는 주인의 손에 죽는 법이다. 조대감은 피 묻은 검을 서리의 옷가지에 대충 닦아내고는 품속에서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두툼한 장부를 꺼내 들었다. 번개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탐욕과 비릿한 웃음만이 걸려 있었다. 무명은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평소 백성들 앞에서는 인자한 척 미소를 짓던 그 사또가 어두운 밤이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야차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사또가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지자 거센 비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이닥쳐 창고 안을 휘저었다. 무명은 사또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완전히 묻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바닥에 쓰러진 서리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손을 허공으로 뻗는 것을 보자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무명은 짐승처럼 기어서 서리에게 다가갔다. 평소 무명을 벙어리라 부르며 멸시하던 서리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가련한 인간일 뿐이었다. 서리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무명을 발견하자마자 마지막 남은 생명을 불태우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명아. 피거품이 섞인 목소리가 서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사또가 가져간 것과는 다른 작고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무명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 진짜는 여기 있다. 서리의 손이 무명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그놈이 가져간 건 가짜야. 이 안에 조대감의 모든 죄가 적혀 있어. 서리는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눈을 부릅뜨며 무명을 응시했다. 숨겨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때가 되면. 한양에 암행어사께 말을 맺지 못한 채 서리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움켜쥐었던 손에 힘이 풀리며 무명의 옷자락을 놓쳤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창고 안에는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무명은 자신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이자 이 고울을 지옥으로 만든 악마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피 묻은 장부를 자신의 해진 저고리 안쪽 깊숙이 심장과 맞닿은 곳에 숨겼다. 쿵쿵쿵. 장부가 가슴에 닿자마자 심장 박동이 더욱 거세게 요동쳤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죽은 자의 유지를 이어받은 유일한 생존자이자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 하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무명은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왔다. 빗줄기가 온몸을 강타하며 피비린내를 씻어내리려 했지만 코끝에 맴도는 죽음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로 향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는 공포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행랑채의 좁고 누추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명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젖은 몸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호롱불 하나 켜지 않은 방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을 더듬어 보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이 마치 죽은 서리의 손길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마음속에서 수천 번 메아리쳤다. 그는 벙어리였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로 알고 있었다. 10살 때 부모를 잃고 관아의 노비로 들어온 이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못하는 병신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갑옷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침묵의 갑옷 틈새로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다. 비가 그친 맑은 하늘 아래 창고 앞마당에는 서리의 시신이 거적에 덮인 채 놓여 있었다. 관아의 나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세상에 도적대가 들었다지. 뭔가 관아 창고까지 털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들이로구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그 중심에 조대감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다. 감히 신성한 관아에 침입하여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고 군량을 약탈하려 하다니. 내 이놈들을 반드시 잡아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조아렸다. 무명은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살인자가 피해자를 애도하는 척 연기를 하는 저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도 무명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바닥만 쓸고 있었다. 어이, 벙어리, 거기서 뭐하고 자빠졌어. 빨리 피 묻은 흙이나 걷어내지 못해. 포졸 하나가 무명의 등짝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무명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신옅을 했다. 으어, 으어.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포졸에게 굽신거렸다. 바보 같은 짓거리. 그것이 무명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포졸은 낄낄거하며 침을 뱉고는 돌아섰다. 니슨 저런 병신이 뭘 알겠어.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무명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고통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저들은 모른다. 자신들이 발로 차고 무시하는 이 병신의 가슴 속에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무명은 흙바닥에 코를 박은 채 조대감을 향해 살기를 띤 눈빛을 잠시 번뜩였다가 이내 다시 멍청한 눈동자로 돌아왔다. 서리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조대감은 도적대의 소행이라며 수사를 명목으로 군졸들을 풀어 고을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적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한 살벌한 사냥이었다. 무명은 며칠 동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냈다. 혹시라도 서리가 죽기 직전 자신에게 장부를 넘긴 것을 누군가 보지는 않았을까? 창고 주변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사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방문을 여는 꿈. 죽은 서리가 나타나 왜 빨리 복수하지 않느냐고 울부짖는 꿈. 무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품속에 숨긴 장부를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명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 의지해 장부를 펼쳤다. 장부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조대감의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군량을 빼돌려 착복한 내역,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갈취한 내역, 심지어 조정에 올려야 할 진상품을 가로챈 내역까지. 그야말로 탐욕의 기록이었다. 무명은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아니 사실 그는 누구보다 학식이 뛰어난 선비의 자제였다. 10여 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그였다. 아버지가 사약을 받던 날 어린 무명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척하며 목숨을 부지했고 그 후로 평생을 벙어리 하인으로 위장하여 살아온 것이었다. 장부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무명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부패한 권력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증거였다. 이것만 있다면
조대감 놈의 목을 칠 수 있다. 무명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다. 지금 이 장부를 들고 나간들 관아와 한통 속인 가명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기회, 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서리가 죽기 전에 남긴 말, 암행어사. 그렇다. 암행어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이 장부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만 한다. 무명은 장부를 다시 덮고 방바닥 구들장 밑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리고 흙을 파내어 그 안에 장부를 묻고 다시 구들장을 덮었다. 감쪽 같았다. 이제 아무도 이곳에 장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작업을 마치고 자리에 눕자 창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량하면서도 섬뜩한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무명은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두고 보시오 조대감. 이 벙어리가 짓는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복수의 불씨가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무명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다. 그는 틈만 나면 해벌쭉 웃으며 침을 흘리고 아무 데서나 넘어지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관아의 하인들은 그를 등신이라 부르며 놀려댔고 조대감조차 그를 지나칠 때면 벌레 보듯 인상을 찌푸릴 뿐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었다. 저런 덜 떨어진 놈을 데리고 있자니 관아 물이 흐려지는군.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밥값은 적게 드니 그냥 둬라. 조대감이 이방에게 던진 말이었다. 무명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내 놈들이 방심하는 그 틈이 바로 내 칼이 들어갈 자리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조대감은 자신이 가져간 장부가 가짜임을 금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며칠 뒤 관아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방이 나졸들을 이끌고 하인들의 숙소를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또께서 잃어버리신 중요한 물건이 있다.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이방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은 겁에 질려 웅크렸다. 무명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그들은 분명 진짜 장부를 찾고 있었다. 나졸들이 무명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세간사리를 집어던지고 멍석을 들추며 난동을 부렸다. 무명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떠는 신욕을 했다. 으어.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듯 했지만 신경은 온통 구들장 밑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이 방은 냄새만 나고 건질 게 없구먼. 한 나졸이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다. 이 벙어리 놈이 뭘 훔쳤겠어. 밥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놈인데. 다른 나졸이 낄낄거리며 무명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야, 이 멍청아. 뭐 본 거 없어. 며칠 전 밤에 창고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놈 못 봤냐고. 나졸이 무명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무명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완벽한 바보의 모습이었다. 이방이 방안을 쓱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손짓했다. 됐다. 가자. 이런 놈 붙잡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나졸들이 우르르 방을 빠져나가자 무명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구들장 하나 차이였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끝날 뻔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이방은 나가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무명을 흘깃 돌아보았다. 그런데 저놈 그날 밤 창고 당번 아니었나. 이방의 중얼거림이 무명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무명은 직감했다. 의심의 씨앗이 싹 댐다. 이제 그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것이다. 무명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서리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속죄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벙어리 하인 무명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고을의 마른 땅을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조대감의 수탈은 서리가 죽은 그날 밤 이후로 더욱 악랄하고 교묘해졌다. 그는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죽은 서리가 남기고 간 구멍을 메우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관아 앞마당은 매일같이 곡소리로 가득 찼다. 세금을 내지 못한 농민들이 끌려와 곤장을 맞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마당의 흙을 검붉게 물들였다.
무명은 그 지옥 같은 풍경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빗자루질을 하거나 나졸들의 심부름으로 물동이를 나르며 그 참상을 지켜보아야 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올롱사를 망쳐낼 곡식이 없습니다요. 늙은 농부 하나가 형틀에 묶여 울부짖었지만 조대감은 정자 위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심드렁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엄살 떨지 마라. 내 놈 집 뒤뜰에 묻어둔 엽전 항아리를 내 모를 줄 아느냐.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짝짝 곤장이 살점을 파고드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무명은 물동이를 든 손에 힘을 주어 버티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지기를 억지로 삼켰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탐관오리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그는 그저 발을 헛디딘 척하며 물을 쏟고 바보처럼 희죽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이쿠, 이 병신이 또 사고를 치네. 나졸이 다가와 무명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무명은 바닥에 나뒹굴며 과장되게 엄살을 피웠다. 아야, 아야 으어. 그의 비굴한 몸짓에 정자에 있던 조대감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저 녀석은 볼 때마다 가관이로구나. 밥값은 못해도 광대짓으로 내 무료함은 달래주는구나. 조대감의 비웃음은 무명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하지만 무명은 그 모욕을 갑옷처럼 둘러입었다. 저들이 자신을 하찮게 여길수록 감시의 눈길은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방만은 웃지 않았다. 뱀처럼 가늘고 차가운 눈을 가진 이방은 넘어진 무명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서리가 죽은 날 밤 창고 당번이었던 무명. 아무리 벙어리의 바보라지만 그날 밤의 일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이방의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조대감의 명으로 사라진 장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의 본능은 끊임없이 무명을 향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무명은 이방의 호출을 받았다. 이방의 집무실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명이 들어서자 이방은 서류를 보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문 닫거라. 무명은 어정쩡한 자세로 문을 닫고 문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방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명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너 그를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무명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청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으어.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붓을 들어 종이에 하늘 천텐 자를 썼다. 이게 무슨 글자냐? 무명은 종이를 거꾸로 들고 냄새를 맡는 시냄을 하더니 종이를 구겨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이방이 혀를 차며 탁자를 내리쳤다. 에이 그 짐승만도 못한 놈. 됐다. 먹이나 갈아라. 이방은 무명의 반응에 실망한 듯 했으나 긴장을 늦추지는 않았다. 무명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이 갈리는 그윽한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덫이었다. 무명이 먹을 가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이방이 예고도 없이 뜨거운 찻잔을 무명의 손등 위로 엎어버렸다. 아뜨거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명은 그 찰나의 순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억누르고 대신 짐승처럼 끄어억하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끓는 물에 데인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그는 아픔을 호소하는 대신 바닥에 엎어진 찬물을 핥으려는 시벽을 했다. 그 처참하고도 기괴한 모습에 이방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독한 놈인지 진짜 미친 놈인지 이방은 수건을 던져주며 손을 휘저었다. 나가봐라. 꼴도 보기 싫으니. 무명은 수건을 챙겨들고 절뚝거리며 방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무명은 대인 손등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이방의 눈빛에서 느꼈던 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다. 무명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만 확증이 없을 뿐이다. 그날 밤 무명은 욱신거리는 손등을 찬물에 식히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방의 감시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고 장부를 계속 행랑채에 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관아의 모든 출입구에는 나졸들이 배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무명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장부를 해독하여 조대감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모두가 잠든 축시, 저지 무명은 다시 구들장을 뜯어 장부를 꺼냈다. 달빛에 비친 장부의 내용은 참담했다.
단순한 착복이 아니었다. 조대감은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결탁하여 거대한 밀수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뒷배에는 조정의 고위 관료인 병조판서가 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국경을 넘어 청나라 상인들과 불법으로 인삼과 무기를 거래하고 있었으며 그 막대한 이익금은 병조판서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무명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지방관의 비리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역모에 가까운 중죄였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유도 어쩌면 이 거대한 카르텔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놈들, 이 나라를 아주 통째로 팔아먹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장부의 뒷장에는 뇌물을 상납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운반책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중에는 놀랍게도 며칠 뒤 열릴 예정인 대동제 다통지에 맞춰 대규모의 은괴가 진상품으로 위장되어 한양으로 운송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기회였다. 만약 그 운송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조대감은 물론이고 병조판서의 목줄까지 백 수 있었다. 하지만 벙어리 하인인 그가 어떻게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현장을 덮친단 말인가. 그때였다. 밖에서 사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순찰을 도는 나졸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누군가 일부러 숨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무명은 황급히 장부를 덮고 주변을 살폈다. 구들장을 다시 덮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문고리에 걸린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무명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장부를 요강 단지 밑바닥에 구겨 넣고 그 위에 냄새나는 집단을 덮었다. 그리고는 바지를 내리고 요강 위에 주저앉았다. 끼익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과 함께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역시나 이방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고 반대쪽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자지 않고 뭐 하느냐. 이방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무명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는 아랫배에 힘을 주어 억지로 방귀 소리를 냈다. 부앙 적막한 밤 공기를 찢는 적나라한 소리에 이방이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으어, 으어. 무명은 배를 문지르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지독한 냄새에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에이 더러운 놈, 밤중에 무슨 짓거리냐. 이방은 등불을 들어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흐트러진 이불, 널브러진 옷가지들, 그리고 요강 위에 앉아 멍청하게 웃고 있는 무명. 특별히 의심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이방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무명을 쏘아보더니 캄 침을 뱉고 문을 닫았다. 평생 똥오줌이나 싸며 살다 죽을 팔자로구나. 이방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명은 요강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리에 쥐가 나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안도감보다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이방은 확신하고 있었다. 무명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은 냄새로 쫓아냈지만 다음번에는 요강까지 뒤엎을 위인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대동제는 사흘 뒤였다. 그 안에 결판을 내지 않으면 장부는 발각될 것이고 자신의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할 것이다. 무명은 주섬주섬 바지를 축혀 올리고 다시 요강 밑에서 장부를 꺼냈다. 지독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향기로운 꽃보다 귀한 물건이었다. 그는 장부를 방수 처리가 된 기름 종이에 꼼꼼히 싸서 이번에는 천장 대들보 사이에 쥐구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다음 날 관아는 대동제 준비로 분주했다. 대동제는 고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였지만 실상은 조대감이 백성들에게 거둔 세물을 과시하고 윗선에 뇌물을 바치는 통로였다. 무명은 장작을 패는 일을 맡았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조대감의 머리통을 쪼개는 상상을 했다. 쩍쩍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때 주막의 노파가 관아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노파는 무명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던 은인이었다. 부모 잃은 무명을 거두어 주진 못했지만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며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이었다. 노파는 음식을 나르는 일손을 돕기 위해 불려온 듯했다. 무명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가 무명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려던 찰나 나졸 하나가 노파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할망구, 뭘 그리 두리번거려 딴 생각 말고 부엌으로 가서 일이나 해. 나졸이 노파를 거칠게 밀쳤다. 노파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광주리에 담겨있던 채소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무명은 움찔하며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장 달려가 나조를 밀쳐내고 싶었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노파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채소를 주섬주섬 주워 담았다. 그러면서도 무명 쪽을 향해 괜찮다는 듯 눈짓을 보냈다. 그 따스한 눈빛이 무명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무력감. 그것이 무명을 가장 괴롭히는 고문이었다. 힘이 없으면 소중한 사람조차 지킬 수 없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뼈저리게 배웠던 교훈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날 오후 이방이 무명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집무실이 아닌 창고였다. 서리가 죽었던 바로 그 장소. 무명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핏자국은 지워졌지만 그날의 참혹한 기억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이방은 창고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쌓인 쌀가마니들을 안쪽으로 옮겨라. 쥐가 파먹어서 안 되겠다.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다. 하지만 이방은 나가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무명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명은 묵묵히 쌀가마니를 들어 날랐다. 쌀가마니 하나의 무게는 좋기 80근이 넘었다. 무명은 일부러 비틀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방의 눈은 무명의 어깨 근육과 다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바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쌀가마니를 들어 올리는 균형 감각이나 지구력은 보통의 하인과는 달랐다. 무명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무예의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었고 지난 10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은 쇠처럼 단단했다. 힘이 장사로구나. 이방이 툭 던지듯 말했다. 그 힘으로 도적질을 한다면 제법 쓸만하겠어. 무명은 쌀가마니를 내려놓으며 멍청하게 웃었다. 밥 많이 먹어. 이방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밥 많이 먹고 힘 많이 써라. 내 놈이 쓸모 있는 건 그 힘뿐이니까. 이방은 뒤돌아 나갔지만 무명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였다. 이방은 무명의 정체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고 단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뜸을 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대동제가 열리는 날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명은 그날 밤 대들보 위에서 장부를 꺼내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다. 그리고 장부를 찢어 물에 불린 뒤 씹어 삼키기 시작했다. 종이 뭉치가 목구멍을 막을 듯 껄끄러웠지만 그는 억지로 넘겼다. 장부가 존재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장부는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의 핏줄 속에 녹아들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증인은 살아있다. 무명이 바로 살아있는 장부였다. 그는 결심했다. 대동제 날 조대감이 은괴를 빼돌리는 현장을 덮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리라. 그것이 실패하면 죽음뿐이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빛이 무명의 얼굴을 비추었다. 낮에는 바보처럼 풀려있던 눈동자가 지금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단검 하나를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스윽스윽 칼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갈랐다. 그것은 10년간 숨죽여 살아온 한 남자가 세상 향해 내지르는 소리 없는 포효였다. 탐과 놀이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고울에 침묵의 칼날이 겨누어졌다. 둥둥둥. 고울의 아침을 깨우는 북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대동제 다동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으나 그 울림은 축제의 흥겨움보다는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들렸다. 관아 앞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꼈고 돼지 머리와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진 제사상이 거대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거칠의 뒤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었다. 제사상에 올라간 살진 돼지는 굶주린 농부의 마지막 재산이었고 겹겹이 쌓인 비단은 아낙네들이 밤새워 짠 피땀의 결정체였다. 조대감은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병조판서가 보낸 사신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는 낯선 사내들이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무명은 마당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뱃속에 삼킨 장부의 종이 뭉치가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듯 위장을 쿡쿡 찔러댔지만 그보다 더 쓰린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만적인 작태였다.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옵고 우리 고을의 태평성대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조대감이 거짓된 기원문을 낭독하자 주위에 둘러선 아전들이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하며 아부를 떨었다. 그때였다. 관아 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들이 누군가를 거칠게 끌고 들어왔다.
놓거라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 익숙한 목소리에 무명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흑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오는 이는 다름 아닌 주막의 노파였다. 무명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방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조대감 앞으로 나서서 고했다. 사또, 이 할망구가 바로 관아의 기밀을 훔쳐간 도적놈과 내통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관아 뒷문을 기웃거리는 꼴이 수상쩍다 하였더니 필시 그놈의 첩자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날조였다. 사라진 장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초조해진 이방이 무명을 압박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힘없는 노파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조대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없게 무슨 짓이냐. 허나 관아의 위엄을 세우려면 엄벌이 필요하지. 저 늙은이의 주둥이를 찢어서라도 배우를 불게 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리가 노파를 형틀에 묶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밥하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요 노파의 절규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곤장질 뿐이었다. 짝, 악자그악, 뼈가 부서지는 듯한 타격음과 비명이 교차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무명은 물동이를 든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이가 갈려 부서질 것만 같았다. 저 노파가 누구인가? 모두가 자신을 벙어리라, 바보라, 비웃을 때 유일하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게다라고 위로해주던 어머니 같은 분이 아니던가. 무명의 시선이 이방과 마주쳤다. 이방은 곤장을 맞는 노파를 보지 않고 오로지 무명의 반응만을 살피고 있었다. 자, 어쩔 테냐. 내 놈이 정말 바보 천치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만약 꿍꿍이가 있는 놈이라면 지금쯤 피가 거꾸로 솟겠지. 이방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덫이었다. 지금 나서면 무명의 정체는 탄로나고 장부를 통해 조대감 일당을 일망타진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나서지 않으면 노파는 죽는다. 딜레마의 칼날이 무명의 가슴을 후벼 팠다. 무명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억지로 눈을 풀고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야 했다. 헤헤, 할매, 아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그 비참한 연기에 이방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독한 놈. 제 어미 같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노파는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다가 결국 축 늘어졌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피범벅이 되어 형틀을 적셨다. 일단 옥에 쳐넣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참수하여 효시할 것이다. 조대감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축제는 계속되었다. 피냄새를 술냄새로 덮으려는 듯 관리들은 더욱 부어라, 마셔라 하며 흥청거렸다. 무명은 쓰러진 노파가 짐짝처럼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증거도 확보했고 놈들의 죄상은 명백했다. 무엇보다 무고한 생명이 자신의 눈앞에서 꺼져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의가 아니었다. 오늘 밤 이 지옥 같은 관아를 뒤집어 엎으리라. 밤이 깊어지자 관아는 술과 고기 냄새, 그리고 관리들의 코는 소리로 가득 찼다.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무명은 행랑채 구석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냄새나는 헌옷을 벗어 던지고 10년간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무복 우후를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질긴 천이었다. 그는 머리카락을 단단히 동여매고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대장간 구석에서 몰래 갈아두었던 날이 시퍼렇게 선 단검 두 자루를 허리춤에 찼다. 이제 그는 벙어리 하인 무명이 아니었다. 어둠 속의 심판자 그림자였다. 무명은 바람처럼 행랑채를 빠져나왔다. 그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보다 더 은밀하게 그는 지붕을 타고 넘어 옥사 옥샤로 향했다. 옥사를 지키던 졸병 둘은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조고 있었다. 무명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며 순식간에 두 졸병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퍽퍽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졸병들이 허물어졌다. 무명은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 옥사 문을 열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할매. 무명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말을 내뱉었다. 10년 만에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도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파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누구슈?
복면을 쓴 무명을 알아보지 못한 노파가 겁에 질려 물었다. 무명은 복면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그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구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무명은 솜털처럼 가볍게 노파를 업었다. 뼈만 남은 노파의 몸은 너무나 가벼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옥사를 빠져나와 관아의 뒷담을 넘었다. 미리 봐두었던 안전한 민가 관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따 남자의 노파를 부탁해두기로 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세상이 바뀔 겁니다. 무명은 어둠 속을 질주하며 노파에게 속삭였다. 노파를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돌아오는 길, 무명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반격이다. 그는 관아로 다시 잠입했다. 이번 목표는 조대감의 침소가 아니었다. 바로 창고였다. 내일 한양으로 운송될 은괴가 숨겨진 곳. 창고 앞에는 무장한 사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조대감도 은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관아의 포졸이 아닌 사병을 쓴 것이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무명은 창고 뒤편의 환기구로 시선을 돌렸다. 쥐새끼나 드나들 법한 좁은 구멍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관아 구석구석을 누비며 몸을 숨겼던 그에게는 익숙한 통로였다.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비틀어 환기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고 안은 수십 개의 괴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상품이라는 봉인이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인삼 대신 밀수된 은괴가 가득하다는 것을 무명은 알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유황가루와 기름병을 꺼냈다. 불을 지르려는 것이 아니었다. 불을 지르면 은괴가 녹아 증거가 훼손될 수 있었다. 그는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무명은 괴짝들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괴짝 안의 은괴 위에 붉은색 염료를 뿌렸다. 내일 아침 이 괴짝들이 수레에 실려 움직일 때마다 붉은 가루가 틈새로 흘러나와 바닥에 핏자국처럼 길을 만들 것이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진상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무명은 가장 큰 괴짝 하나를 열고 그 안에 자신이 직접 쓴 서찰 하나를 집어넣었다. 백성의 고혈을 빤자 그 피로 죗값을 치르리라.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던 찰나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새끼 한 마리가 옥사를 털었다는군. 당장 비상을 걸어라. 이방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노파가 사라진 것을 벌써 알아챈 모양이었다. 횃불들이 요란하게 춤을 추며 관아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놈은 멀리 못 갔을 것이다. 담장 밑을 뒤져라. 발소리가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명은 환기구로 빠져나갈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창고 천장에 대들보 위로 몸을 날렸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자마자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이방과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여기는 이상 없나? 이방이 등불을 들어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등불 빛이 대들보 바로 아래까지 스쳐 지나갔다. 무명은 천장에 거미처럼 딱 달라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땀방울 하나가 코끝에 맺혀 떨어지려 했다. 무명은 손을 뻗어 간신히 땀방울을 받아냈다. 이방은 괴짝들을 훑어보다가 무명이 살짝 건드려 놓은 괴짝의 봉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봉인이 왜 이리 느슨해. 이방이 손을 뻗어 괴짝 뚜껑을 열려는 순간 무명은 품속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반대편 구석으로 던졌다. 탁 소리가 나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저기다 저쪽에 뭔가가 있다. 병사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고 이방도 흠칫 놀라며 검을 뽑아들었다. 그 틈을 타 무명은 대들보 위를 달려 반대편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쨍그랑 창문이 깨지며 무명이 밖으로 튀어나갔다. 저기 놈이 있다. 잡아라.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빗발치는 화살들이 무명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무명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화살을 피하고 앞을 가로막는 병사의 명치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그의 몸놀림은 질풍노도와 같았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폭발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관아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담장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안전한 숲속으로 들어온 무명은 복면을 벗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을 벗어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벙어리 하인 무명은 오늘 밤 죽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고을 사람들은
진정한 무명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그것은 서리가 준 장부도 훔친 은괴도 아니었다. 낡은 천에 쌓인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세 페파에, 바로 마페 마파였다. 그렇다. 무명은 사실 왕의 밀명을 받고 파견된 암행어사였다. 역적의 누명을 쓴 집안의 자식으로 신분을 숨기고 무과에 급제하여 왕의 그림자가 된 사내. 그는 지난 1년간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이 고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서리의 죽음과 노파의 희생이 그에게 마지막 결단을 재촉했다. 조대감, 그리고 이방, 기다려라. 내일 대동제가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무명은 마패를 다시 품에 넣고 숲속 어둠 속에서 호랑이처럼 웅크렸다.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그는 불타오르는 관아를 내려다보았다. 내일 침묵은 깨지고 정의의 포효가 울려 퍼질 것이다. 멈춰라. 당장 수레를 멈춰. 이방의 다급한 비명이 축제의 소란을 뚫고 터져나왔다. 대동제 행렬의 선두에 섰던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고 흥겨운 풍악 소리도 뚝 끊겼다. 수백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이방의 시선은 달구지 위에 실린 괴짝의 밑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툭, 툭, 투둑. 괴짝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황토색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것은 영락없는 핏물이었다. 피다. 진상품 상자에서 피가 흐른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순식간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성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뒷걸음질 쳤고 영문을 모르는 나졸들은 창을 겨누며 우왕좌왕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조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저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 은괴여야 했다. 헌데 어찌하여 피가 흐른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은괴를 빼돌리고 시체를 넣어두기라도 했단 말인가? 무슨 일이냐? 어서 확인해보지 않고 조대감이 쩌렁쩌렁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아 괴짝의 뚜껑을 거칠게 젖혔다. 그 순간 괴짝 안에서 시뻘건 가루가 확 피어올라 이방의 얼굴을 덮쳤다. 피게 뭐냐? 이방이 눈을 비비며 기침을 토해냈다. 핏물이 아니었다. 습기를 머금은 붉은 염료가 은괴와 뒤섞여 녹아내린 것이었다. 괴짝 안에는 은괴들이 붉은 피를 뒤집어 쓴 듯 흉물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염료가 아니었다.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탐관오리가 빨아먹은 민초들의 고혈 가슴이 실체화되어 쏟아져 나오는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이놈들이 감히 신성한 진상품에 장난질을 쳐 조대감은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며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분노를 가장하여 소리쳤다. 이것은 불순한 무리들이 관아를 모함하려는 수작이다. 당장 이 수레를 끌고 간 놈들을 잡아들여라. 그때였다. 그 수레에 실린 것이 정말 진상품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입니까? 군중의 뒤편 가장 높은 정자 지붕 위에서 벼락 같은 목소리가 내리꽂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위를 향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한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무복을 입고 얼굴에는 복면을 쓰지 않은 채 당당하게 서 있는 사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놈은 벙어리 무명이 아니냐. 아니 벙어리가 말을 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무명은, 아니 이제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이 씨는 지붕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군중의 한복판에 착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멍청한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추상같이 서늘하고 호랑이처럼 매서운 기세가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대감을 똑바로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조만석 내놈이 진상품이라 속여 청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려던 은괴가 바로 저것들이다. 내 말이 틀리느냐? 이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조대감은 뒷걸음질 치며 이방을 찾았다. 저 미친놈 벙어리 흉내를 내며 우리를 속였구나. 여봐라. 저놈은 탈옥한 죄인이자 관아를 능멸한 역적이다. 당장 목을 쳐라. 조대감의 고함에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이신을 향해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번뜩이며 그를 에워쌌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하지만 이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냐 올 테면 와라. 10년간 갈아온 칼이다. 오늘 그날을 시험해 보마. 선두에 선 사병이 창을 내질렀다. 이신은 몸을 살짝 비틀어 창날을 피함과 동시에 사병의 팔을 잡아 채 꺾어버렸다.
의학 비명과 함께 사병이 나뒹굴었다. 뒤이어 달려드는 칼날들을 이신은 맨손과 품에서 꺼낸 단검으로 막아냈다. 챙채챙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신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밀치고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10년간의 침묵 속에서 단련된 내공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저놈을 죽여서 입을 막아 조대감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사병들이 때로 몰려들자 이신도 점차 수세에 몰리는 듯했다. 어깨와 허벅지에 스친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혼전 속에서도 정확히 조대감을 향해 길을 뚫고 있었다. 이방이 숨겨둔 비수를 꺼내들고 이신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비열한 일격이 이신의 등짝을 노리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이방의 손목을 강타했다. 아기방이 비수를 떨어뜨렸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노파가 던진 것이었다. 우리 무명이 건드리지 마라.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노파의 외침에 주춤하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맞아. 저놈들이 우리 쌀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려 했어. 저 벙어리 총각이 우리를 구하려 한다. 백성들의 민심이 요동치자 관아의 포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이신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위망을 뚫고 조대감의 코앞까지 도약했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며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다. 네 이놈, 네가 누구길래? 이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거두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탑쇠패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굿쇠패에 부딪혀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 패를 보는 순간 조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암행어사 출도야. 이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은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도 같았다. 암행어사 출도, 암행어사 출도. 미리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들이닥치며 복창했다.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들고 왔노라. 부패한 탐관오리, 조만석과 그 일당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이신의 호령의 역졸들이 사병들을 제압하고 관아를 장악했다. 사병들은 마패를 보자마자 저항할 의지를 잃고 무기를 버렸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권력자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이신은 마패를 쥔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떨고 있는 조대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조만석, 듣거라. 너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의 고혈을 빨았으며 사리사욕을 위해 적국과 내통한 죄를 지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서리를 살해하고 힘없는 노인을 고문하였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이신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원한을 넘어선 공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신은 뒤이어 끌려 나온 이방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 놈 이방, 너는 사또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악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내 놈이 죽인 서리의 원혼이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음을 알렸다. 이방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우리 고을이 이제야 살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이신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마패를 내리고 비틀거렸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눈물 범벅이 된 노파였다. 아이고, 우리 무명이, 아니 어사 나으리. 이 늙은 것이 몰라뵙고 노파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 했다. 이신은 황급히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할머니가 주신 주먹밥을 먹고 자란 행랑채 벙어리 무명일 뿐입니다. 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그리고 썩어 빠진 이 고을을 바로잡기 위해 신분을 속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이신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다. 용서는 무슨, 장하다. 정말 장하다. 그 모습에 주변의 백성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암행어사. 그의 진정성은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강력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다. 곧이어 관아의 마당 한가운데서 즉석 재판이 열렸다. 붉게 물든 은괴 상자들이
증거물로 제시되었고 이신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던 장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읊어질 때마다 조대감의 죄목은 늘어만 갔다. 병조판서와의 내통서신까지 이신의 처소 천장 쥐구멍에서 발견되자 조대감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내 놈의 죄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 전에 내 놈이 곤장으로 다스렸던 백성들에게 사죄부터 하라. 이신의 명에 따라 조대감은 형틀에 묶여 백성들 앞에 무릎 꿇려졌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대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경멸의 시선이었다. 권력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탐관오리는 그저 초라하고 비굴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이신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거대한 악의 뿌리를 오늘 제가 하나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대감은 꼬리일 뿐 몸통인 병조판서가 한양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승리의 날이었다. 고을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신은 관복을 갖춰 입지 않았지만 그 어느 관리보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관아의 대청마루에 앉았다. 오늘부로 이 고을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것이다. 또한 억울하게 빼앗긴 전답은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니 모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그의 선언에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벙어리 무명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정의가 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신은 알고 있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는 순간 자신 또한 언제든 제2의 조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으며 차가운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식은 이마를 스쳐 지나갔다. 시원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더욱 맑고 청명한 하늘이 열리는 법이다. 조대감 일당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오랏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된 후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은 활짝 열렸고 그 문턱을 넘나드는 것은 더 이상 뇌물 수레가 아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은 백성들의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이신은 임시로 관아를 통솔하며 가장 먼저 곡간을 열었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쌓아두기만 했던 이 곡식들은 본래 주인이 있었으니 이제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영에 따라 창고지기들이 쌀가마니를 풀어 헤쳤다. 하얀 쌀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자 모여든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굶주림에 움푹 패였던 아이들의 볼에 생기가 돌고 근심으로 주름진 노인들의 미간이 펴지는 광경은 그 어떤 화려한 연회보다 아름다웠다. 이신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는 습관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것이다. 곁에 있던 나졸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그런 천한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이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한 일이 어디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는 것이나 조정의 썩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을.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벙어리 무명으로 살며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고을의 행정은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억울하게 전답을 빼앗겼던 농부들은 땅 문서를 되찾았고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신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조대감이 조작해놓은 장부들을 다시 정리했다. 죽은 서리가 목숨을 걸고 남겼던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신은 서리의 무덤을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렸다. 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소.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오. 무덤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신은 그곳에서 다짐했다. 한양에 올라가 병조판서라는 거악 쥐옥과 맞서 싸울 때에도 이 들꽃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신이 한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어귀에는 그를 배웅하려는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손에 찐 옥수수며 집신이며 직접 짠 수건 같은 소박한 선물들을 들고 있었다. 어사 나으리 아니 무명총각, 우리 잊으면 안 돼. 나으리 덕분에 우리 식구 다 살았습니다요.
여기저기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씨는 말에 오르려다 말고 다시 내려와 백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이야말로 그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근본이었다. 인파를 해치고 주막의 노파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주먹밥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먼 길 가는데 배묻지 말라고. 예전처럼 곁속에 숨겨온 게 아니니 맘 편히 드시오. 노파의 농담에 이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넙죽 절을 올렸다. 할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십니다. 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이신의 등을 토닥였다. 가서 훌륭한 목민관이 되시구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배고픈 사람, 밥 한 숟가락 챙겨주는 마음만은 버리지 말고 그 소박하지만 뼈 있는 당부는 천금 같은 교훈이 되어 이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이신은 고을을 떠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고을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황금빛 들판에는 곡식이 넘실거렸고 장터는 활기가 넘쳤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이신의 추천으로 임명된 강직하고 청렴한 인물로 백성들을 가족처럼 아꼈다. 어느 날 해 진력 주막 평상에 허름한 도포 차림의 선비 하나가 걸터 앉았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그는 주모에게 탁배기 한 사발을 청했다. 주모, 여기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주시오. 안주는 묵은지로 하고. 부엌에서 나온 주모는 이제는 허리가 조금 더 굽은 노파였다. 그녀는 탁배기 사발을 내려놓다가 선비의 얼굴을 보고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이게 누구슈 무명이. 아니, 어사나으리 아니십니까? 노파의 큰 목소리에 주막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삿갓을 벗은 산에는 희끗희끗한 수염이 조금 자랐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이신이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쉿 할머니, 오늘은 어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과객으로 들른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이신은 손사래를 쳤다. 다들 앉으십시오. 술맛 떨어지게 웬 격식입니까? 오늘은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주막은 금세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앞다퉈 이신에게 술을 따랐다. 한양 가셔서 아주 큰일을 해내셨다면서요. 그 병조판서 논목을 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 농부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신은 그저 웃으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병조판서와의 싸움은 치열했고 목숨을 건 혈투였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는 그저 지나간 무용담일 뿐이었다. 높은 벼슬도 임금님의 칭찬도 다 좋지만 저는 이 주막 평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맛이 제일 그립더군요. 이신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권력의 정점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곳은 언제나 살얼음판과 같았다. 시기와 질투 모략이 판치는 곳에서 중심을 잡고 버티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보다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를 버티게 해준 힘은 바로 1년 전 이고을 행랑채에서 겪었던 바닥의 삶이었다.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며 들었던 백성들의 진짜 신음소리,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연대와 따뜻함, 그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잊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누군가 옛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참 대단했지. 우리 무명이가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외칠 때 내 심장이 냈는 줄 알았다니까. 좌중이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었다. 노파가 흐뭇한 표정으로 이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진짜 말을 할 줄 아는 법이지. 요즘 세상엔 지저대기만 하는 빈 깡통들이 너무 많아. 그 말에 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이자 진실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지켰던 침묵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겼다. 다음 날 새벽, 이신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길을 떠났다. 관아에 들러 사또를 만나지도 요란한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은자 몇 냥과 편지 한 통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부디 이 물결이 평온하게 흐르도록 굽어 살피소서. 그것은 후임 사또에게 남기는 당부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맹세였다. 안개 낀 고갯길을 넘어가는 이신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마패를 꺼내들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정이었고
그의 발자국이 곧 법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어디선가 무명아하고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보이는 고을은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이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야 할 어둠이 많고 들어주어야 할 침묵의 목소리들이 가득했다. 전설적인 암행어사, 벙어리 무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끝없는 여정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며 그가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었다. 진정한 정의란 요란한 팡파르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스며들어 세상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것임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할 때 비로소 가장 높게 빛난다는 것을 역사는 그를 통해 기억할 것이다.